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법정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정 이후에도 다시 정치에 섭니다. 오늘은 어제 송영길 대표에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천재라는 이름 조국, 그는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1965년 부산에서 출생, 학문으로 시작된 이름, 1982년 만 16세의 나이로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합니다. 이른 나이, 빠른 성장, 그리고 뚜렷한 방향. 그는 자연스럽게 엘리트라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단순한 성취를 넘어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 고민은 곧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산호맹 사건. 1993년 울산대학교 교수였던 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 활동으로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방향으로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그를 양심수로 지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요. 같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법률 위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신념이었습니다. 1999년 그는 특별 사면과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조국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학자가 아닌 논쟁의 중심으로 만든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학자에서 권력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조국은 꾸준히 이름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2017년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선택이었죠. 비고시 출신, 학자 출신, 그리고 개혁 성향인물. 그가 맡은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검찰개혁, 조국은 공수처 설치, 권력기관 개혁, 이런 정책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지지자에게는 개혁의 상징, 비판자에게는 이념적 인물이었습니다. 2019년 9월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녀 입시 문제, 사모펀드 논란, 그리고 가족 관련 의혹,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전례 없는 강도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 광범위한 수사, 그리고 전국적인 논쟁. 결국 조국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합니다. 그는 이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멸문지화, 혹독한 검찰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광장으로 나섭니다. 조국 수호, 우리는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광화문은 뜨거웠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겠지요. 법정의 시간. 이후 조국은 정치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주요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 2년의 희정 선고.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이를 확정. 이로 인해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법이 내린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정당 창당,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직접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슬로건은 단순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결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총선에서 약 24%의 득표율, 그리고 12석 확보. 순식간에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섭니다. 이 장면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면 복권.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복권은 단순한 형의 면제가 아니라 피선거권이라는 정치적 권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조국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 끝에 마주한 사면 복권과 석방의 순간, 지지자들은 또 한 번의 당혹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슨 내막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상식과 도리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서라고 믿었던 지지자들에게 그의 선택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향 부산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정치적 고향과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모진 세월을 함께 견디며 민주주쟁의 결집을 바랐던 이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행보로 비춰졌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까지도 조국 대표에게 풀지 못한 업보이자 지지층 내부의 깊은 균열로 남아 있습니다. 강미정 성추행 사건, 이 또한 그의 업적에 상처를 남깁니다. 보듬지 못하면 보듬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정청래 대표는 조국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며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원했던 합당, 소위 공치모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뒤 허탈한 가슴을 안고 홀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그 무거운 마음에 짐을 안고 재선거에 나섭니다. 과거의 엇갈린 행보를 반성하고 자신을 수호했던 지지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 그가 내세우는 비전은 무엇일까? 개인 조국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둘 것인가? 진정한 국가 재건에 힘을 쏟을 것인가? 부산과 양산을 먼저 찾았던 그 마음, 사적 인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일 조국은 경기 평택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평택은 단순히 한석의 국회의원을 뽑는 곳이 아닙니다. 한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한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평택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생명, 법적 논란, 그리고 국민평가. 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조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나뉩니다. 조국은 개혁가인가? 범죄자인가? 하지만 그는 법의 판단을 받았고 정치의 판단을 받으러 나섰다는 점, 그리고 국민 선택의 이야기. 국민은 그의 업적을 인정할 것인가? 솔직히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기록으로 남을 앞으로의 결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